검찰의 추악한 이재명 죽이기 실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검사들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조작과 압박, 협박을 일삼으며 이재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범죄를 설계했습니다. 주변 인물들을 구속시킨 뒤 이재명이 시켰다고 해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검찰의 각본대로 움직이면 형량을 깎아주거나 풀어주겠다는 비열한 형량 거래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뻔뻔하게 우기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검찰이 어떤 잔인한 방식으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는지 그 구체적인 조작의 기록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그 음모의 끝을 보여주는 기록이니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즘처럼 이 국정조사가 이런 성과를 낸 걸 본 적이 있나 싶어요. 기가 막힙니다. 충격적인 내용도 많아서 따라가기도 좀 따라가기 어렵고. 벅차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너무 방대해서 못 따라가요. 매불쇼로 정리하세요. 좋습니다. 예, 매불쇼가 아주 가장 정말 알아야 되는 것만 딱딱 짚어드리니까 오케이. 어제는 대장동 관련해서 다뤘거든요. 관련해서 저희가 국정조사위원 두 분 모셨고요. 관련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네. 일단은 어제 대장동 관련한 이야기가 다뤄졌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딱 바뀌고 수사팀을 그냥 다 바꿔버립니다. 네. 그래서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왜 2차 수사팀으로 바꿨냐?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네. 여기까지 제 의견이 아니고요.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현 대전고검장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부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4, 5개월 만에 그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왜냐 그 수사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고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면 이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방향을 틀 것이 아니라면 저는 수사팀을 그렇게 변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까지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문을 읽고 왔습니다. 2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1기 수사팀에서는 거의 증거가 없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던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당당히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게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있었던 범행이고 그런 내용으로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원칙과 판결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1심 재판 선고 결과에서는 이 기사팀에서 그런 변경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깔끔하네. 깔끔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2기 수사팀이 기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대체로 다 무죄를 판결을 한 거였던 네, 겁니다. 네. 그래서 항소 포기했고 항소 포기로 지랄지랄 했잖아. 맞아요.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김태훈 고검장이 기존의 판례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 판례가 뭐냐면 이렇게 이재명 시장님처럼 공공이익을 5,700억 환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민간업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문이 있어요. 그런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례가 김태훈 있어. 고검장은 그걸 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기는 아마 이기도 알았을 텐데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그냥 묻어두고 기소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얘기군요. 네. 자, 2기 수사팀은 대장동 업자들을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2기에서. 예, 2기 수사팀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남욱의 배를 가른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야. 자, 그래서 남욱이 어제 나왔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남욱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욱이 이것과 관련해서 답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전체 구치감 숫자가 55개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정인이 혼자 유일하게 55개 중에 한 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검사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밤에 하셔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의 밤을 샜습니다. 그거에 언론에 알려진 정일권 부장검사한테서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일권 부장께서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 예, 이제 그게 권한이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그 목표는 하나다라고 검사가 말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2차 조사를 하면서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 거의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거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잘 모른다. 시장이니까 시켰겠지. 그러지 않았겠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엔 이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예. 네. 자, 그러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조작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바로 유동규입니다. 네. 이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3억의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동규가 네. 하도 그 독촉을 하니까 네. 자기가 빌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남욱한테 이 3억을 빨리 좀 나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못 갚으면 나도 이 자리를 유지 못해. 그럼 너네 사업도 내가 못 도와줘. 네. 라고 해서 남욱으로부터 3억을 받아서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3억을 갚습니다. 갚아요. 예. 실제로. 예. 돈의 이동이 요거예요. 예, 진실은. 그런데 이 돈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에게 건네줬다고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됐죠? 네. 자, 1기 수사팀에서 수사할 때 남욱이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2021년 10월 18일 신문조서 소개해 주시죠. 네,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물었더니 남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응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네.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남욱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개발업자들도 이것과 같이 진술을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정재창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정재창 자수서. 저는 과거 정영학, 남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2년경 사이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를 만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남욱 변호사는 저와 정영학에게 유동규가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아 힘들다고 한다. 유동규로부터 3억 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결이지? 네. 그 정민영도 다 정민영. 똑같아. 예. 같은 결이야. 네. 오케이. 그리고 유동규에게 3억을 빌려주고 유동규로부터 3억을 다시 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철거업자 있지. 그렇죠. 그 철거업자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네, 네. 강철호라는 사람인데요. 네. 뭐라고 진술했냐? 유동규가 리모델링을 위한 철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주었습니다. 성남시청 철공사를 주겠다고 한 적이 있으나 이 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동규에게 준 3억 원을 다 돌려받았고 저와 유동규가 3억 원이 반환 끝났다는 확인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됐지? 정진상 김용에게 안 간 게 팩트제. 네. 그리고 이 철거업자가 이번에 국회에도 나왔어요. 국회에서도 또 같은 발언을 합니다. 예. 그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 진술서 보니까 리모델링을 위해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유동구에게 3억을 줬고 오늘 나오기로 했던 이민훈 등의 돈과 저희 돈을 몰아서 3억 원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찾아가서 독촉을 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3억을 다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셨는데 이 구체적 내용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동규한테 3억을 빌려줬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장을 할 때 제가 3억을 제가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자기 직을 걸고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빨리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돈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너무 일관되지. 예.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남욱을 뭐 배를 가른다 그러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주변인들을 엄청 또 많이 털었더만. 남욱 주변인들.
텁니다. 예. 그래서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남욱의 진술이 3번에 걸쳐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처음 진술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네. 자 이거 보면은 아까 맞죠? 이렇게 네. 했죠? 그런데 이제 막 배가 흐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3일에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예. 유동규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했냐라고 물어보자 형들하고 사용하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 바뀌고 형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물어보니 정진상 김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남욱은 이 진술도 이제 다시 바로 잡습니다. 예, 그거까지만 한번 볼까요? 2025년 9월 19일 법정 진술로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그렇지.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빈틈이 없죠. 예. 자, 이제 너무 빈틈이 없으신데요. 깔끔하죠? 저희가 준비한 것을 이렇게 어떻게 다 소화를 하셨는지. 야 대단하십니다. 이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야. 제가 이해하면 끝난 거야. 끝나. 남욱 씨가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게 근데 수원 대북송금 사건처럼 검찰청 같은 방에다가 유동규와 남욱을 몰아놓고 유동규가 남욱한테 계속 너 내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너 들었잖아. 왜 지금 모른 척하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답니다. 네. 그 유동규는 그 대가로 자기가 뇌물 받은 것을 검찰이 덮어주고 예컨대 돈이 흘러가는 통로로만 전달자로만 싹 이제 형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강해지게 보면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대북송금도 다뤘고 대장동도 다루잖아요. 네. 검사들이 뭐 그동안에 수사 잘한다고 뭐 그랬잖아. 얘네들은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진술 세미나 비슷합니다. 네. 한 방에 뭐 이게 모든 사건마다 똑같죠. 지금 뭐 쌍방울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지금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똑같아. 완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 이게 이제 내가 매뉴얼화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